일종의 이제 사랑의 짝대기 같은 거거든요. 나는 얘랑 맺어지고 싶은데 계속 엇갈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급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쪽은 내가 급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한동훈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 다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조국은 어쨌든 나는 3당 대표인데 어떻게 한동훈이랑 해? 나는 장동혁이랑 해야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워낙 지금 본인이 존재감이 이 부분에서는 없으니까 나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다. 받을게. 대신에 나는 정청래랑도 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짝대기가 이렇게 지금 계속 엇갈리는 거거든요. 멍석은 사실 한동훈 그렇죠. 전 대표가 딱 깔아놨는데 그 위에서 일출 뛰는 사람들은 이제 장동혁 조국 대표가 된 거죠. 사실 지금 장외 집회라는 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과연 이걸로 지금 바닥 민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니까 이 모래주머니 떼고 달려도 지금 민주당하고 경쟁할까 말까인데, 모래주머니를 한 5kg씩 달고 있는 거예요, 양발에. 오늘은 이제 전국을 돌면서 장애 투쟁 중인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중도층 이탈이 좀 상당히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표를 보시면 내년 이제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다수 당선돼야 한다. 응답이 한 달 전 조사보다 굉장히 큰 표 차이를 보고 있는데, 보시면 여당 다수가 38%에서 그리고 야당 다수가 36% 이렇게 오차범위 내였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여당 다수가 6%포인트 오른 44%, 야당 다수가 30%로 굉장히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당 악재에도 한 달 새에 14%포인트가 이렇게 벌어진 건데, 좀 이러한 좀 배경에 대해서 두 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소장님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여러 여론조사 지표 가운데 이 지표가 선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지표입니다. 뭐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좋은 지표인데 정당 지지율은 사실 큰 의미는 갖지 않는다 그래요. 네. 정당 지지율 갖고 그 다음 선거를 예측하는 것은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여당 후보를 뽑을 거냐 야당 후보를 뽑을 거냐, 혹은 정권을 지원해야 하느냐 정권을 견제해야 하느냐, 요걸 물어보면은 다음 선거의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네. 하죠. 근데 지금 2주 만에 너무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지방선거까지 대략 뭐 6개월 조금 더 남은 그렇습니다.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당장 내년 뭐 2, 3월부터는 공천 국면 뭐 어떤 게 진행된다거나 이렇게 될 텐데, 생각보다 시간 빨리 갑니다. 저는 이 지표를 본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각심을 갖고 네. 빨리 이 중도층 민심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 어려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좀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일단 장동혁 대표가 중도는 허상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 최근에 이제 나경원 의원이랑 같이 뭐 방송을 같이 했는데, 나경원 의원도 어쨌든 되게 중요한 당에서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념 정당이다. 네. 당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막 반박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망했다. 옛날부터 네. 망한 사례를 내가 지금 딱 열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바뀔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본인의 지도 체제를 좀 더 강화하는 데에 좀 목표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뒤에 우리가 또 이제 저기 정청래 대표 얘기도 하겠지만 여러모로 이재명 대통령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파가. 네. 그러니까 이재명도 본인 뭐 친명 공천하고 비명 학살을 했지만은 결국은 다 이겨가지고 이제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냐. 네. 지지층 결집이 최우선이다, 먼저다. 이재명을 봐라. 약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것도 어느 정도라야지. 그러니까 윤호개인 이런 세력하고 손잡고 있는데 이게 지지층 결집 이걸로 답이 나오겠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환하게 웃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예. 이게 지금 중도층만 나눠서 구분한 게 44대 30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전체 유권자 지형을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꽤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은 제가 생각에 세부 지표로 가면 본인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답변 비율이 높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진보와 보수에서도 이 차이가 있는데, 그 중도 진영 내에서도
차이가 생긴다면 격차가 훨씬 더 커질 네. 수 있다는 건데 저는 이 중도층의 여론 변화에 가장 지난 2주간 영향을 많이 준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재판 과정 중계라고 봐요. 네. 2주간 계속 진행됐는데 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이분들하고 진실 게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내가 그게 말이야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중도층 또는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야,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분이 부하 직원과 이거 갖고 진실 게임 하고 또 계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 의도가 아니라고 계속 강변하고 있는데 이게 괴리가 있다는 거죠. 네. 일반 국민 인식과. 그래서 이 중도층 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20% 대략 뭐 초중반에서 빡등을 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니까 이 모래주머니 떼고 달려도 지금 민주당하고 경쟁할까 말까인데 모래주머니를 한 5kg씩 달고 있는 거예요, 양발에. 그런 면에서 12월 3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어떤 메시지를 보내냐에 따라서 정말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결정적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사실 벌써 이제 계엄이 어떻게 보면 1년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이 딱 장동혁 대표에게도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100일을 또 앞두고 장 대표는 지금 현재 이제 부산을 시작으로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다음 달 2일까지 이제 2주간 11개 지역을 다닌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 사실 민주당은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란 심판 공세를 계속 이어갈 텐데 이런 국민의힘의 좀 대응 방안이 좀 유효할 걸로 보시나요? 일단 장외 집회라는 게 지난 주말에 그 부산, 울산, 뭐 경남 이렇게 있었는데 혹시 이 부감샷 보셨어요? 부감샷 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아래에 내려다보는 거 부감샷이 안 잡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으면 이른바 이게 그 버드아이 뷰라고 해갖고 위에서 이렇게 많이 비춰서 정말 사람 많이 왔구나 그렇죠. 공감하고 예. 있구나. 저 지역 가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저렇게 많구나. 쟤네들 주장하는 거에 동조한 사람들 많구나 이런 생각할 텐데 저는 그 우리 국민의힘 유튜브 보는데 한 번도 그 부감샷을 못 봤거든요. 뭐 부산에 8,000명 모였다고 주최 측에서 얘기를 하던데 결코 많은 숫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장외 집회라는 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합니다만 네. 어쨌든 뭐 지도부에선 이거라도 해보자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고 명태균 씨 페북에 재밌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지금 경남도 당위원장이 누구 윤한홍 의원인가요? 그런데 이 조율을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겠다 경남도당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 엄마 안 모였더라. 네. 이거 그 중진 의원들의 장동혁 대표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그 평가를 네. 명태균 씨가 써놨어요. 보면서 일정 부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로 지금 바닥 민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가? 저는 쉬운 방법, 그러니까 아까 그 모래주머니를 풀러내는 쉬운 네. 방법을 버리고 야 이 모래주머니를 띄고도 우린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평론가님 보실 때 이런 방식으로 좀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 말씀하신 네. 대로 지금 한 3,000명 정도 뭐 국민의힘 주산 8,000명인데 네. 그거 한 3분의 1, 4분의 1 잡으면 되거든요. 예전도 네. 얘기했지만은 그렇죠. 네. 한 3,000명 정도 모인 거예요. 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다 모여가지고 나왔는데 3,000명 모였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이게 지역 순회고 여러 차례 하는 거고 지역마다 인구가 다르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하죠.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마지노선 한 10,000명은 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매주 하면은 지금 그 당협위원장들 뭐 의원들 피로도가 얼마나 높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특히 의원들은 주중에 이제 당에서 아니 그 국회에서 활동하다가 주말에는 자기 지역구 가가지고 지금 활동해야 되는데 계속 이거 집회하면은 이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이재명을 지금 탄핵시키겠다. 이거가 현실적인 목표인가요? 그러니까 가능한 목표인가요? 이게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뭐 비판을 할 수 있죠. 뭐 당연히 뭐 비판받을 지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장외 집회까지 하려면은 뭔가 이제
지금 명분과 그리고 이제 이제 퇴로까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계속 12월 3일까지 하겠다라는 거는 그냥 비상계엄 전까지 1주년까지 딴 얘기 못 나오게 만들겠다 하나.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 효능감을 대중연설에서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토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한동훈처럼 토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정책 만드는 건데 장동혁 대표는 딱 그냥 그 대중 앞에서 서가지고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이 눈 하면서 이거에 본인의 정치적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만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작작 좀 해라. 안에서 피곤하다 진짜. 저도 그 장동혁 대표 대중연설 네. 지난해 뭐 한동훈 당대표 후보 시절에 같이 다니면서 대중연설하는 거 보고 정말 감동했었거든요. 네. 야,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이 이렇게 대중연설을 잘한단 말이야. 그리고 지난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뭐 굳이 전 따라하지 않겠습니다. 네.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보니까 약간 이제 그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 스타일 저 다 알고 하는데 이런 정도의 그 대중연설로 계속해야 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까? 요새 같은 또 그 SNS나 뭐 유튜브나 이런 다매체 시대에 그 대중들을 모아놓고 하는 연설의 한계는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설은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과거에 줬던 감흥 정도를 일으키기에는 조금 이제 그 효능이 다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연설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선동을 잘한다. 장동혁 대표는 선동가 스타일이지 연설의 깊이와 그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즉석에서 저는 그 되게 그거 뭘 느끼냐면은 교회 부흥회 같다. 그분이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황교안, 장동혁 평행이로 제가 보면 그 길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지금 망조가 보이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제 12월 3일이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장동혁 대표도 취임 100일 그리고 비상계엄이 벌어진 지도 1년이 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때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되는데 이때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좀 극우 세력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뭐 청산을 할지 아니면 뭐 이어갈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어쨌든 뭔가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정말 12월 3일이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12월 3일이 그 불법 개헌과 관련해서 딱 1년이 있었던 때고 12월 7일 날 1차에는 그 탄핵이 안 됐고 14일에 탄핵이 됐잖아요. 어쨌든 현대 들어서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국정농단에 따른 탄핵 그거보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민적 트라우마가 훨씬 더 강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두고는 보수 진영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부 중도 진영 내에서도 그게 그럼 그때 탄핵까지 갔어야 되는 사안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 얘기가 아니라 중도에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얘기를 할 때는 야,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계엄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의 평가가 저는 여전히 유효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2월 3일을 기점으로 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장동혁 대표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 힌트는 얻었어요. 신동욱 전 최고위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지선 전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 좀 정리를 할 거다. 왜냐하면 신동욱 최고가 장동혁 대표랑은 상당히 같은 결의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신동욱 최고가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의 이야기들을 당 대표로서도 자주 물을 겁니다. 아유, 최고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 교류를 할 텐데 방송에 뭐라 그랬냐면 비상계엄 사과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하는 방향을 그런 취지의 방향을 메시지에 내야 한다. 이거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라고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와, 이 정도의 태도 변화가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에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장동혁 대표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 라는 부분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 소장님
그 희망사항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네네네. 확신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힌트는 얻었다. 네. 평론가님 저런 메시지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상을 딱 하면은 비상 계엄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예, 비상 계엄은 잘못된 거고 이거는 하지 말았어야 됐다 얘기를 할 거고요. 윤석열은 이미 탈당을 했다. 그래서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예, 예지력 상승이야. 이거 진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메시지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뭐 이렇게면 불편을 끼쳐드린 그러니까 뭐 국민들께 이게 힘드셨던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재명 정부를 심판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딱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그러니까 사과와 절연이 정말로 됐다고 사람들이 느낄 것인가. 본인에서는 최대한 그 강성 지지층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메시지를 낼 텐데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도층에서 그렇게 마음이 돌아설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똑같아요. 일본도 대한민국의 식민지 지배 사과했다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과 안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계속 반복돼요. 똑같이 아마 될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제 검소 항소폭기 이제 토론 관련해서도 보면 이제 장도혁 대표와 조국 대표의 토론이 어쨌든 모양새상으로는 좀 이어질 것 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를 꺼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동훈 전 대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얘기는 꺼냈지만 다들 그냥 너랑은 안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장 대표와 이제 한 대표가 토론을 좀 가게 되는 모양새로운데 실제 좀 성사가 될 걸로 보시나요? 한 30% 정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조국 그거 이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사랑의 짝대기 같은 거거든요. 옛날에 사랑의 스튜디오에서 근데 이렇게 나는 얘랑 맺어주고 싶은데 계속 엇갈리는 거. 이제 급과 이득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이 맞느냐. 그러니까 내가 급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쪽은 내가 급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한동훈은 야 전현직 법무부 장관 다 나와 민주당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쪽에서는 나는 너랑 당 대표도 쫓겨나고 지금 사실상 야인이잖아. 안 해. 뭐 이렇게 되고 조국은 어쨌든 나는 3당 대표인데 어떻게 한동훈이랑 해? 나는 장동혁이랑 해야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워낙 지금 얘기가 본인이 존재감이 이 부분에서는 없으니까 조금 나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다. 받을게. 대신에 나는 정청래랑도 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짝대기가 이렇게 지금 계속 엇갈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청래는 할 이유가 없죠, 이거를. 이걸 왜 해? 쟤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것만 남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이랑 하는 것도 야 여뚜석 어디 교섭단체도 아닌 게 지금 들이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다 계급장 내려놓고 지난번에 장혜영, 한동훈처럼 그런 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원래 이런 거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더 공격적으로 빨리 나와라라고 계속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청래 대표는 여기 괜히 내가 참전하고 싶지 않다라고 판단하겠죠. 뭐 제가 정청래 대표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빈틈이 보였을 때 아니 명분 있는 정치하고 당신들이 항소 포기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국민께 와서 소상히 설명을 하는데 왜 못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 뉴스를 만드는 게 전 장동혁 대표에게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더 적극적으로 정청래 나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청래 당 대표가 계속 SNS에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뭐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도전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챔피언은 정청래 대표잖아요. 도전자는 자꾸 챔피언 나오라 되는 거죠. 챔피언은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좀 아예 토론에서 좀 배제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멍석은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딱 깔아놨는데 그 위에서 유출 뛰는 사람들은 이제 장동혁, 조국 전 대표가 된 거죠. 이게 좀 이준석 대표까지 뭐 2대2로 토론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꺼내는 상황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정청래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면 세 명이서 되면은 안 맞으니까 이제 이준석 얘기도 한 건데 이준석 대표 쪽 얘기들 들어보면은 별로 관심이 없대요 이거에. 네. 일단은 성사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대장동 문제만 놓고 사당 대표가 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지 않고 만약에 하려면 정치연한 전부 그거라도 하면은 한 가능성 한 5%라도 올라간다. 예. 근데 저는 이거 성사 안 될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예, 만약에 그 정청래 대표가 자꾸만 이렇게 대장동 갖고 토론하자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죠. 12월 3일 계엄도 1년 됐으니까 네. 계엄 관련해서 같이 논의하자. 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장동 대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토론이라는 게 주제가 정해지면요 누가 우위에 있을 주제라는 게 사실 알 수 있잖아요. 이 그렇죠. 대장동 예. 항소 포기는요 조국 전 대표 뭐 최미애 뭐 전 법무장관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도 항소 포기 자체가 전례가 없었던 일이고 네. 국민 여론에 그 부응하지 못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네. 이건 이 사람들 아무리 뭐 토론을 잘한다 그래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계엄과 관련해서 하자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계엄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국민의 인식이 계엄 잘못했다. 탄핵 그거 정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대고 다른 얘기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뭐 토론 하나마나 조국 전 대표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